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조직론까지 마무리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예요? 인사행정론. 자, 인사행정론. 단원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행정학 핵심 단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가능성은 뭐 있죠, 당연히. 세 문제 정도씩은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논점 위주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출제되는 포인트나 테마가 정해져 있어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다른 조직이나 정책론, 총론 양이 제일 많죠. 총론에 비해서는 양이 상대적으로 좀 적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이요. 책 잘 가져오셨죠? 1번 아니고 2권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자, 거기 이제 449페이지 도표를 먼저 펴보시면은 중요도 비중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어때요? S급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제 간과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A급 논점으로서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는 좀 쉽고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49페이지에 먼저 인사행정의 의의랑 과정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인사행정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능력. 그렇지. 능력에 따라서 임용을 하는 거. 처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인사행정의 시작은 뽑는 거잖아요. 뽑는 거. 사람을 뽑는 거. 임용. 자, 그래서 인사행정의 개념 자체는 일단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부 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그래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인사행정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을 이제 인적, 물적, 관리 기술이라고 접근을 했던 게 이제 초기 행정학의 기본 접근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적 관리 기술은 이제 인사행정론에서, 그다음에 물적 관리 기술은 재무행정론 파트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인사행정이고요. 자, 인사행정의 과정 중에서 인사행정의 3대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사행정의 3대 변수. 자, 이건 하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처음에 사람을 뽑는 거죠. 그거를 임용이라고 하고요. 임용. 자, 뽑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일을 잘 할 수가 없겠죠. 뭘 시켜줘야 돼서? 능력 발전을 시켜줘야 되죠. 자, 그걸 이제 교육이라고도 하고, 능력 발전. 다른 말로는 교육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능력을 발전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한테 능력을 심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도록? 사기가 진작돼서 동기를 부여받아서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사기앙양이라고 하죠. 발음 주의하시고. 사기앙양. 자, 이런 개념이 있다. 이거를 인사행정의 3대 변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일단 먼저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인사행정의 3대 변수.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3대장. 인사행정의 3대장이에요. 3대장. 3대장. 자, 일단은 그 페이지에서는 그거 정도만 하나 뽑아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에. 인사행정과 인사관리의 공통점이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인사관리라는 말은 어디서 보통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렇지, 경영학에서 인사행정이라고 안 하고 인사관리라고 하죠. 자, 근데 일단은 두 개는 굉장히 유사한 활동이죠. 그래서 인사행정과 인사관리는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이 되는데, 자, 우리가 행정과 경영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접근 방법이 있었죠. 공사행정, 일원론.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차피 인적, 물적 관리 기술이 행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경영이랑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공사행정 1원론의 관점에서는 인사행정과 인사관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2원론의 관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밑에 공통점은 1원론의 관점, 차이점은 2원론의 관점이에요. 자, 법령에 의한 규제를 많이 받는 게 인사행정이죠. 인사행정. 그 다음에 정치성이 큰 게 인사행정. 그렇죠? 그 다음에 제약성, 그래가지고 공평성,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공직자 윤리 이런 게 요구되는 게 인사행정.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규모가 크고 방대하다, 내용도 복잡하다, 광범위성을 갖는 게 인사행정. 그 다음에 비시장성을 갖는 게 인사행정. 자, 인사관리는 시장성을 갖겠죠. 경영학이니까. 자,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용어만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크게 막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처음에 행정학이 태동되기 시작했을 당시, 그러니까 1880년대 후반이겠죠. 자, 그때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이 지금이랑은 달랐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주의, 조금 이따 배우게 되겠지만, 실적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그때는 실적주의가 아니라, 그렇지, 역관주의적인 인사 방식이 공직자 임용의 일반적인 임용 방식이었어요. 자, 역관주의라는 거는 뭐예요?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서, 자, 이 표현만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서 공직자를 임용하는 제도를 역관주의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지금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그 배경을 배우시게 될 텐데, 지금은 약간 과거의 어떤 폐해, 적폐, 뭐 이렇게도 사용이 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곤 하는 게 역관주의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역관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왜냐하면은 역관주의는 정치적 충성도, 아니면 이제 정당,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적 동료를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공무원으로 마치 선물을 주는 것처럼,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공직을 이렇게 나눠주는 제도였잖아요. 자, 근데 정당에 따라서 정당의 정치적 충성도를 갖고 있는 인물을 공직자로, 공무원으로 앉혀주면, 자,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는 민주적인, 민주성이 있는 행정 업무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역관주의는. 왜? 다음 선거에서 또 승리를 해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유권자인 시민, 실제로 선거를 하는 시민들, 국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 국민들한테 굉장히 민주적으로 잘 대응해주는 게 역관주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처음에 역관주의 제도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거죠. 어쨌든. 자, 근데 나중에 와서 이 역관주의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역관주의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객관적인 공직자로 임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공직 부패 온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특히 누구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공직자로 임명하기 때문에 공직의 무능화라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로 전락을 했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역관주의 그런 폐해들 때문에 나중에는 역관주의가 아니라, 그렇지, 공직자를 능력에 따라서 임용을 하자, 이렇게, 그거를 실적주의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역시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정리를 하시겠지만, 자, 요 개관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80년대, 1880년대 후반에는 역관주의 제도가 아직은 통용이 되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적주의제라는 것이 확립이 되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기억하시면 돼요.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자, 이 도표는 지금 한 번에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내용을 먼저 보고 정리를 하고요. 자, 쭉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입헌 군주국가 시대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 자, 여기에 따라서 공직자를 임명하는 제도를 역관주의라고 했죠. 자, 근데 이거 말고요. 개인적 친분, 특히 이제 영국에서 많이 통용이 되곤 했던 개인적 친분. 그러니까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개인적 친분에 따라서 개인적 친분, 나랑 친한 사람들을 그냥 공직자로 앉혀주는 제도가 보통 영국에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역관주의와 비교해서 정실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정실주의.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국이고요. 보통 미국에서 정치적 충성도, 정당의 기여도에 따라서 공직자를 임용했던 역관주의와 좀 비교를 해가지고 유사 개념이긴 하지만, 자, 얘는 정치적 충성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공직자로 임명하는 제도를 정실주의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실주의와 역관주의를 개념적으로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거네요. 자, 지금 개발만 일단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민주국가 시대에 오면서 본격적으로 역관주의나 정실주의에서 탈피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실적주의라는 것이 확립이 됐었죠. 실적주의. 자,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실적주의가 약간 다른 양상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영국의 실적주의는 자, 근거법이 나올 때도 있어요. 1870년에 추밀원령에 의해서 추밀원령. 자, 이거는 추밀원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뭐에 의해서 실적주의가 확립이 됐냐면은 그렇지 펜들턴법에 의해서. 자,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셔가지고요. 실적주의가 확립이 됐는데 나중에 역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적주의라는 것이 확립이 됐고 이제는 자기와 정치적 충성도가 있거나 아니면 친분이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실적 중심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인 실적주의가 확립이 됐는데 영국에서는 실적주의가 확립되게 된 근거가 추밀원령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실적주의가 확립이 되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실적주의는 자, 영국이라는 거는 원래 어떤 나라였어요? 계급 신분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영국의 실적주의는 어떤 양상으로 발전이 되냐면은 계급제의 양상으로 발전이 돼요. 계래서 나중에 또 역시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런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하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어떤 피라미드적인 계급 구조의 형태로 발전되는 게 영국의 실적주의였고요. 반면에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에 의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직위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 직무에 대해서만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이거를 직위분류제라고 불렀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이렇게 나눠서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직무만 담당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게 직위분류제라는 제도인데, 자, 미국은 어쨌든 펜들턴법에 근거해서 실적주의가 직위분류제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어차피 좀 이따 더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실적주의, 영국 계급제, 미국 직위분류제 이렇게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흐름을 먼저 좀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양상으로 또 발전이 되냐면은, 자, 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적인 요소가 약간, 그렇지, 혼합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불러요. 자, 얘네들이 이제 성격, 혼합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거를 뭐라 그런다? 적극적 인사행정. 자, 그래서 이 개념만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적극적 인사행정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다. 그냥 기존의 제도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인사행정. 그래서 적극적 인사행정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45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의 이렇게 쭉 개관이에요. 정리를 해놓은 거. 자, 넘어가시고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역관주의죠. 역관주의. 자, 스포일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포일스라는 건 역관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 같은 거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에서 그 전리품이라는 걸 챙기잖아요. 그 나라에 막 들어가지고 금은 보아 이쁜 여자 막 챙겨가지고 이렇게 그 개국 공신들한테 나눠주잖아. 너는 기여도가 이만큼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가져. 이렇게 넌 이만큼 가져. 이렇게 나눠주곤 했는데 그거를 전리품, 다른 말로 스포일스, 역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얘기하면 이제 선거를 하나의 전쟁이라고 봤을 때 선거에서 승리를 했어. 내가 대통령이 됐어. 우리 정당이 정권을 획득했어. 그러면은 우리 정당에 속해 있는 공신들, 그런 사람들한테 마치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뭐를 공무원 자리를, 공직을 나눠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역관주의라는 표현이 탄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정당이 전리품, 스포일스에 해당하는 공직을 차지하는 권한을 갖는 걸 의미했다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역관주의의 발달. 그래가지고 밑에 보시면 미국의 역관주의, 그 다음에 아까 영국의 역관주의 개념으로서 정실주의라는 개념이 있고, 자, 미국의 역관주의는 이 두 개의 용어만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임기 4년법. 임기 4년법. 어느 나라의? 미국의 역관주의. 임기 4년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 지문으로 같이 나올 때 있는데, 미국의 5대 먼로 대통령이, 마릴린 먼로할 때 그 먼로예요. 그때 먼로 대통령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임기 4년법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임기 4년이잖아요. 대통령의 임기 4년이랑 뭐의 임기를? 공무원의 임기를 똑같이 맞춘 거야.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4년 동안 일을 하면 공무원도 거기에 이제 임기를 맞춰가지고 똑같이 4년으로 어떻게 통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대통령이 4년 지나서 퇴임할 때 공무원도 싹 같이 임용도 같이 퇴임도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같은 느낌의 이제 제도를 정착시키게 된 게 바로 임기 4년법이에요. 임기 4년법. 어느 나라의? 미국의 무슨 제도? 역관주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임기 4년법. 자, 요거. 그래서 지문에 이것은 뭐 영국의 정실주의가 확립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고요. 임기 4년법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그 다음에 임기를 똑같이 4년으로 맞춰서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를 임기 4년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역관주의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였냐면은 임기 4년법은 이제 역관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런 제도, 역관주의와 유사한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개념이고, 역관주의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7대 대통령 잭슨, 멀로는 5대, 그 다음에 잭슨 민주주의 때부터 역관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잭슨.
자, 그 전에 잭슨 이제 대통령이 취임되기 전에는 미국의 모든 관직을 누가 독점하고 있었냐면은 동부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서부의 개척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공헌을 했으니까 이 서부인들한테 공직을 나눠줄 필요가 있었겠죠. 이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앙양하기 위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자, 서부 개천민들한테 공직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역관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잭슨 민주주의, 그러면은 역관주의의 출발점,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멀로 대통령의 임기 4년법, 이 두 개만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기 4년법. 자, 밑에는 영국에서 발전된 이제 개념인데, 정실주의라고 아까, 명칭을 설명드렸죠. 역관주의는 밑에 참고에도 나와 있지만, 역관주의는 정치적 충성도,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뭐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정치적 유대감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정실주의는 그게 아니라 친분, 개인적 친분, 정치적인 게 아니어도 돼요. 혈연, 학연, 지연, 옆집, 친구의 친구, 뭐 이런 식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실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고.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에 물어볼 때 특히 이제 역관주의의 장단점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죠. 장점은 뭐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민주성, 민주화의 공헌, 민주성이 나오면 무조건 역관주의 장점이에요. 그거 기억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관료의 특권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개념이에요? 관료의 특권화, 그렇지. 왜냐면 역관주의는 관료를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의 사람을 관료로 앉힐 수 있는 제도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은 본인이 이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자라는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더 대응하고 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가 이렇게 약간 뻣뻣해지고 고압적이 되고, 자, 이러지 않겠죠. 왜냐면 언제든지 우리 정당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내 자리까지도 같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료의 특권화를 방지해서 국민에 대한 대응성이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게 역관주의 장점이에요. 장점.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당 정치의 발달에 공헌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정당의 말을 잘 들어야 내가 이제 공무원으로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져서 정당 정치의 발달에 기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밑에 뭐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라는 것도 당연히 같은 맥락이죠. 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제일 큰 단점이 뭐예요? 역관주의는 정치적 충성도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 그 다음에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비능률적인 공무원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 권한이, 실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청탁 같은 걸 할 우려가 있겠죠. 뇌물을 막 갖다 바치면서 화합박수 주면서 한 자리 이렇게 부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정치적 부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인사 부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을 어떻게 할 우려가 있다? 떨어뜨릴 우려가 있죠. 왜?
부채가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딱 그 평생 그 직업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집권 정당이 바뀌면,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싹 다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정책을 수행하다가도 같이 바뀌면 그 정책이 다 한꺼번에 중단되겠죠. 그래서 정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라는 게 역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폐해, 단점이에요. 단점. 그것도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관직의 남설로 인한 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다. 자, 공직을 선물처럼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공직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공직을 더 막 남설하는 거예요. 막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부러. 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역관주의의 장점이랑 단점, 공헌이랑 폐단을 같이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실적주의 개념이랑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실적주의, 메릿 시스템, 실적주의. 자, 공직 임용 기준을 정치적 충성도나 친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 실적주의라는 것은 공직 임용의 기준을 개인의 능력, 자격, 실적, 자, 이런 걸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를 무슨 주의? 실적주의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실적주의. 그래서 실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자격, 기술, 지식, 성과, 업적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까지 받으시고, 자, 그럼 실적주의는 언제, 왜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하는 배경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 보실게요. 자, 자본주의, 산업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자, 이제는 어떤 인력이 더 필요하게 돼서요. 전문성, 능력이 있는, 인재를 공직자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행정국가의 대두와 요 실적주의제가 확립된 게 맞물려있어요. 자, 행정국가가 된 건 언제부터예요?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서부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산업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행정국가가 되고, 행정국가가 되니까 더 전문성 있는 행정 인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역관주의 갖고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임명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 판단 하에 실적주의제라는 것이 확립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역관주의 폐에 대해서 이건 너무 비능률적이고 비전문적이다. 개혁의 움직임이 이때 이제 개혁 운동처럼 일어나게 돼요. 역관주의를 개혁하자 뭐 이렇게 대학교 때 생각이 나는군. 자, 개혁 운동이 이때 당시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 능률화에 대한 요청.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행정을 능률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왜? 산업화가 진행됐고, 이제 사회가 좀 더 전문적이 되었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적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실적주의의 구성 요소.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실적주의의 구성 요소 4개를 외워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기획운동. 공직의 기획운동이겠죠? 첫 번째는 공직의 기획운동. 자, 4개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적에 의한 임용. 자, 실적에 의한 임용. 자, 그 다음에 실적에 임용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 정치적 중립.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정치적으로 중립되려면은 이 사람들의 신분이 보장이 돼야 된다. 어디로부터?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신분이 보장돼야 된다. 라는 요 4가지 요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게 실적주의의
4대 요소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죠. 기회균등성, 실적에 의한 임용, 정치적 중립, 그 다음에 신분 보장. 자, 이 4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실 것. 자, 뭐가 있다고요? 4개? 기회균등. 실적에 의한 임용. 실적에 의한 임용.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 그렇죠. 자, 그 4개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실적주의. 자, 미국의 실적주의. 자, 여권제를 협파하기 위하여,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죠. 협파하기 위해서 만든,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그랜트위원회, 이렇게 불렀고요. 그때 당시에 그랜트위원회. 자, 그 다음에 여권주의가 왜 쇠퇴를 했냐면은,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가필드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어. 그때 당시에, 1881년에. 자, 왜 암살을 당했냐면은, 자기의 정치적 추종자들한테 암살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 왜 그랬을까? 왜 죽었을까? 자리를 누가 죽였을까? 자리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안 줬다고. 원래 자기가 장관 달라고 그랬는데 장관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국장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대통령을 암살했어. 자리 안 줬다고. 자, 그래서 믿기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자, 그래서 이거 다 뭐 때문이다. 역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역관주의 개혁 움직임이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때 우리 배웠던 정책할 때 배웠던 정치적 사건, 촉발계기 이런 게 바로 이런 사건 같은 거죠. 대통령이 죽는 정도면 굉장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촉발계기가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본격적으로 법적 근거, 역관주의 법적 근거로서 펜들턴법이 만들어졌다. 자, 이런 연도까지 같이 요 즈음이다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1883년. 1883년. 자, 그래서 펜들턴법이 만들어지면서 실적주의가 확립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연방중앙인사위원회. 이거 지문으로 가끔 명칭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눈에 익혀두세요. 그냥 연방중앙인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펜들턴법에 자, 공무원을 임용할 때 무조건 뭘 보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보자. 시험을 보자. 시험을 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임용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펜들턴법의 내용이고요. 자, 그 사람들을 정치 활동 못하게 금지하자. 여기 정치적 중립이죠. 정치적 중립을 규정을 했고요. 자, 그럼 뭐 제대군인 임용할 때 특혜 인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무슨 법? 펜들턴법의 내용이에요. 몇 년도에? 1883년도에 83년도에 가필드 대통령은 언제 암살당했어요? 81년 2년 전, 2해 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냥 물어본 거야. 재미삼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치법이라는 법도 만들어졌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정치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 공무원들의. 자, 이 법인데, 그냥 해치법으로 실적주의가 그냥 완성되었다. 뭐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실적주의는 뭐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 그랜트위원회, 펜들턴법, 연방중앙인사위원회, 그 다음에 해치법, 요 키워드들만 같이 그냥 묶어서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돼요. 자, 다음에 영국의 실적주의는 뭐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추밀원령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추밀원령에 의해서 실적주의가 확립되었고요. 역시 공개 경쟁 시험에 의해서 임용한다. 자, 그 다음에 채용 시험을, 자, 영국은 계급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채용 시험을 계급별로 실시하자. 이렇게 계급에 나눠서 실시하자. 이거 내용을 규정한 게
추밀 원령의 내용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밑에 실적주의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봤던 역관주의랑 반대예요. 그래서 장점은 이거죠. 공직의 기회균등.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시험에 합격할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직으로 임명될 수 있다라는 게 공직의 기회균등이에요. 가장 실적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에 첫 번째.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하지만 능력이 있고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죠. 능력이 있어도 시험 못 볼 수 있죠. 그래?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험을 잘 본다고 공무원으로 일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 규정은 어쨌든 그런 나중에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해서 또 꼭 배울 기회가 있는데 공직 취임에 대해서 기회균등은 어쨌든 보장을 한다. 라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함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그 다음에 신분이 보장되죠. 이 사람들은 신분 보장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돼요. 누구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행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성과 안정성이 있는 거죠. 역관주의는 계속성과 안정성이 없었지만 실적주의는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직을, 그 정책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실적주의의 장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 부패를 감소시킨다. 부패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역관주의에 비해서 훨씬 부패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게 실적주의의 장점이에요. 이거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단점, 폐단이죠, 폐단. 자, 반역관주의에 너무 집착해서 인사행정을 소극적, 경직적으로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자, 실적주의라는 건 약간 그런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소극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느낌보다, 어감보다는 그냥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제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통해서 더 유능한 사람들을 뽑는다는 적극적인 취지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시험을 상대적으로 못 본 사람들을 떨어뜨려서 그 나머지 인원을 뽑겠다. 이 개념이거든요. 얼마 전에 아는 학생이 영어에서 꽈랑을 받았잖아. 자, 그 학생은 내가 볼 때는 되게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할, 물론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럴 친구예요.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영어에서 꽈랑을 맞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는 어쨌든 이 소극적 경직적인 시험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폐해인 거죠. 자, 그래서 인사행정을 소극적, 경직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시험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시험 제도 운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이 되면 3번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역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은 없지만 대응성이나 민주성이 굉장히 높은 장점이 있었죠. 근데 실적주의는 신분이 보장이 돼. 안 잘려. 그러면은 굳이 내가 국민들의 요구에 일일이 다 부응해줘야 될 필요가 없죠. 대응성이 저해돼요. 민주성이 역시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대응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 자, 강력한 신분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공무원을 컨트롤하기, 통제하기가 어렵죠. 지들 마음대로 해야지. 네가 날 어떻게 잘라? 뭐 이렇게. 자, 우리가 공무원이 되면 대통령이 바뀐다고 내 자리가 위협받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든
누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던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들이 있고요. 정치적 중립성이 근데 문제는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한계도 있어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무조건 지켜라 라는 거는 물론 신분 보장도 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아예 그냥 정치에는 전혀 일절 관여하지 말라, 관심도 갖지 말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기회 보장, 정치적 자유 이런 것들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게 한계점이죠. 자, 다음에 옆에 455페이지. 자, 적극적 인사행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이거는 언제의 개념이에요? 현대적인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인사행정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대표 관료제나 내지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자, 이런 적극적 인사행정 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표 밑에 있는 표를 먼저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적극적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인사행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역관주의, 그 다음에 실적주의, 자,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려는 개념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인사관리를 좀 더 분권적이고 신축적, 탄력적으로 하자. 소극적으로 하자는 건 뭔가 경직적으로 하는 거를 소극적 인사행정이라고 그러고요. 적극적 인사행정은 그때그때 필요한 인재들을 유동적으로 잘 활용해서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게 신축적, 탄력적 인사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과거에는 소극적 인사행정의 기준에서는 마지막에 신분 보장을 강화시켜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신분 보장을 너무 강력하게 보장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 보장을 좀 완화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인재를 잘 구해다가 그 자리에 앉히는 방식으로 인사행정을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적극적 인사행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대표관료제나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같이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개념으로, 상위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진도 쭉쭉 잘 나가네. 자, 457페이지에 직업공무원 제도 볼게요. 직업공무원 제도. 자,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먼저 실적주의에 기반한 거예요. 자, 직업공무원 제도의 기본 토대는 먼저, 자, 실적주의에 기반한 거예요. 근데 이 실적주의와 계급제가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개념이 직업공무원 제도예요. 자,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는 실적주의 플러스 계급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적주의 플러스 계급제, 그게 직업공무원 제도의 개념.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실적주의와 계급제가 합쳐졌을 때 만들어지는 약간 복합적인 개념, 그거를 뭐라고 한다? 직업공무원제라고 한다라는 거. 자, 직업공무원제도는 그래서 굉장히 약간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기본 개념은 이건데, 젊은 인재들을, 늙은 인재는 안 돼요. 젊은 인재여야 돼요.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서, 자,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내가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만드는 제도를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 이질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그거를 전업으로 평생 하도록 만들자. 그 다음에 젊었을 때 뽑아서 나이 들 때까지 평생 그 일에 종사하도록 만들자. 그 다음에 공직을 굉장히 명예로운 일로, 직업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잖아. 뭐 이러면서, 아들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야? 뭐 이렇게,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해주자. 뭐 이런 거죠. 아버지가, 요즘으로 치면, 뭘 하는 아버지가 제일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직업이 뭘까? 요새는. 난 그거 항상 요 직업 공무원들을 보면서 생각해본다? 연예인? CEO? 선생님 아버지는 그거였어. 건축 설계사였나? 그래서 이렇게 막 도면 같은 거 맨날 이렇게 쫙 펴놓고 이거 이렇게 삼각자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리고 집만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하는 모습만 봤어. 그렇게까지 자랑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끄럽진 않았지만 뭐 그랬어. 아무튼 하늘 씨는 어땠어요? 그냥 그래서 그래 알았어. 어쨌든 이것보다는 좀 더 이 자식이나 본인 스스로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직업 공무원 제도가 이제 안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 무슨 제도? 직업 공무원 제도예요. 자 우리나라도 헌법의 직업 공무원 제도를 보장하고 있어요. 자 헌법 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조문의 제목이 직업 공무원 제도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그건 뭐예요? 실적주의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실적주의적인 요소 내용을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명문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실적주의 인사제도랑 직업공무원 제도랑은 조금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건데 자 직업공무원 제도는 아까 뭐가 플러스된 개념이라고 했어요. 실적주의 플러스 계급제. 자 그러니까 실적주의 중에서 직위분류제 실적주의랑은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주의 직위분류제인 미국의 실적주의랑은 약간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는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쇄형 공무원 제도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자 계급제 젊은 인재를 처음에 이제 하위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임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젊은 인재가 전문성을 갖고 이제 능력 발전이 되면은 상위직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젊은 인재가 처음에 하위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평생 근무를 하면서 이 안에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을 개방적으로 이 조직에 임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이 안에서만 승진이 젊은 인재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평생 승진을 하면서 그 공무원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개방적으로 절대로 임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 제도에 입각한 제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직위분류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직위분류제는 전문가를 양산하는 제도잖아요. 왜냐하면은 딱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나눠놓고 그 안에 있는 요 한 칸만큼의 요만큼의 직책을 계속 전문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전문 행정관을 만들 수가 있겠죠. 반면에 계급제는 그렇지. 요 같은 계급 안에서 자유로운
부서의 변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다소 직위분류제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관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폭넓은 시야를 가진 일반 행정관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계급제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행정관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직위분류제예요. 두 개는 그래서 장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는 그래서 일반 행정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자, 실적주의 인사제도는 이제 실적주의 중에서도 직위분류제를 의미하는 건데, 직위분류제는 그 직책에, 직위에 맞는 전문성만 가지면 어디에서든 민간에서도 임용을 시킬 수가 있고 조직 안에서도 승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방형 임용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개방형. 자, 그다음에 일반 행정가 아니고 전문가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건 전문행정가주의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미국은 어쨌든 실적주의 직위분류제가 펜들턴법에 의해서 도입됐다라는 건 아까 했었고요. 자, 두 개의 관계는 그러면 뭐예요? 실적주의는 직업 공무원 제도가 되기 위한 전제죠, 전제. 전제. 그래서 모든 실적주의가 다 직업 공무원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적주의 중에서도 계급제적인 요소와 결합을 했을 때만, 이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만 직업 공무원 제도가 되고, 실적주의 중에서도 직위분류제는 직업 공무원 제도가 못 되고,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 조건. 첫 번째는 실적주의가 확립이 돼야 되죠. 실적주의는 기본 요소로 하니까, 실적주의. 자, 그 다음에 장기적 시각의 인력계획. 단기적 아니고요. 장기적 시각의 인력계획. 누구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늙은 인재 안 되고, 젊은 인재. 장기적 시각의 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한 제도. 자, 넘어가시고요.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자, 여기 이제 기본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명예롭고 긍지를 지닐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 명예롭고. 자,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을 채용한다. 늙은 사람 아니고. 자, 젊은 사람을 채용하고요. 하나씩은 될 수 있어. 전 안 돼요. 젊은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29살까지는 아직 젊죠. 완전 애기죠, 애기. 베이비죠, 베이비. 근데 뭐죠? 저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29에서 30으로 넘어가는 그 12월 31일 11시 59분이자 그때 굉장히 우울해. 그래서 그 딱 그 띵띵띵 띠 하고 딱 넘어가고 보신각 종소리 막 들리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끝났구나. 젊음이 끝이 났구나. 뭐 이런 기분이 들어. 내년에 느껴봐. 내년 오늘 느껴봐. 자,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젊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진 않지만 없지 않죠. 충분히 가능성이 많죠. 뭐라도 하겠다. 정말로. 자, 어쨌든 적절한 보수. 이거 안 했구나. 능력 발전 기회 부여. 자, 젊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아직 행정가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평생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일을 시킬 생각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능력 발전 기회를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교육도 시키고, 뭐 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능력 발전의 기회를 계속 주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교육시키는 거.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보수. 당연히 그렇겠죠. 높은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보수. 그 다음에 연금 제도 같은 것들을 잘 확립을 시켜줘서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신분이 보장이 되고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승진할 때, 전보할 때 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정한 제도가 확립돼야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에 몰려서 평생 그 직업을 명예롭게 여기면서, 직업 공무원인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의 보시면 뭐냐면은, 직업 공무원 제도는 뽑을 때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의 잠재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잠재력. 이 사람이 지금은 당장 일 못해도 돼. 뽑아서 능력 내가 교육시켜 줄게. 능력 개발시켜 줄게. 다만 너는 평생 이 안에서 요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이렇게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평생 요 공직으로 재직을 하면 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능력이 아니라 장래성,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들어가서 막상 아무것도 못해요.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가봤자 처음에 이제 임용을 받아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직업 공무원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제 가능성을 보고 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그럼 직위분류제는 현재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직위분류제는 지금 이 직무, 요만한 한 칸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얼마든지 조직 밖에서도 개방적으로 임용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현재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직위분류제. 직업공무원제도는 앞으로의 잠재력,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는 거.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장점, 단점은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몇 개만 언급을 드리면,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은 직업공무원제도에서 제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 양성에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고위공무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젊었을 때부터 많은 경험을 두루두루 쌓고 교육 발전을 통해서 능력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폭넓은 시야를 가진 일반 행정가를 고위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직업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이 돼서 업무 처리를 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고위공무원 양성이 유리, 꼭 기억해 두시고, 단점은 뭐냐면은 폐쇄적 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를 갖겠어요? 사고만 치지 말자. 우린 특별하다. 공무원의 특권화, 관료화 이런 거. 그래서 민주적인 통제가 어려워요. 자,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목이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기부스 이렇게 기부스 하게 된다는 게 직업공무원제도의 단점.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은 환경에 발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약간 무사한 일이나 관료적인 병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무사한 일주의. 무사한 일주의에 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사람은 약간 신분이 보장되면은 나태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려고 막 이렇게 능동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신분이 보장되니까 사고만 치지 말자. 약간 무사한 일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업공무원제도의 단점. 자, 직업공무원제도는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기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렇지, 불리하지. 왜냐하면은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기는 좋지만 딱 그 정해진 직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제도인 거죠. 양사는 나쁜 의미죠. 양성하기에 이렇게 표현을 정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 방향. 자, 이건 뭐냐? 직업공무원제도를 운영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자. 직업공무원제도에서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를 조금 더 조화롭게 운영하자. 그 다음에 너무 폐쇄형 공무원 임용하지만 말고 개방형 공무원 인사 방식도 같이 병행하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앞으로의 직업 공무원제도의 발전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460페이지. 자, 4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대표 관료제라는 제도 있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 관료제. 이거 일단 적어도 되겠죠? 와, 오늘 12월 31일이야. 벌써. 내일 뭐예요? 내일 우리 학원 열면 그냥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해? 이런 일날? 맞다, 이것도 할 게 없어요. 아, 그렇지. 뭐 할 게 있겠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꽤 인사행정으로 해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예요. 대표 관료제. 대표 관료제. 대표 관료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뭐예요? 구성원별 뭐 비율에 따라서 대표적인 관료제? 오, 맞아.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느낌 알아요. 느낌 아시네. 자, 이거 뭐냐면은 거기 개념을 먼저 볼게요. 자, 한 국가에는 되게 다양한 집단이나 계층이 공존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인데 미국은 인종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뭐 백인, 흑인, 기타 등등. 자,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서도 역시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료들을 그냥 뽑았을 때에는 어차피 관료 집안에 또 관료 난다고 엘리트 집안 자제들만 다시 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도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회균등에 있어서 형식적인 기회균등은 보장될지언정 실제로는 공직에 이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요 충분한 어떤 재정적, 경제적, 그 다음에 신분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만 공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문제의식 하에 출발하는 게 바로 대표관료제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어차피 사회가 여러 개의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관료도 공직자도 집단의 비율에 맞게 관료를 구성해야 공평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게 대표관료제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라는 것은 각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 집단을 대표하는 관료, 공무원을 뽑자. 요 구성 비율에 맞게, 집단의 구성 비율에 맞게 관료를 구성하자. 이런 개념으로 등장을 한 게 대표관료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개념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한 실적주의를 약간 수정 보완하면서 등장한 개념이죠. 그냥 실적주의는 똑같이 시험을 보자. 자, 누구나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잖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실적주의의 개념이라면 대표관료제는 시험 볼 기회는 당연히 있지. 근데 누구나 시험을 준비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똑같은 필기 시험 방식으로 관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실제로는
기회균등이 보장되었다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대표관료제의 기본 취지인 거죠. 그래서 실적주의를 어떻게 하면서 수정하면서 등장을 하는 게 대표관료제예요. 실적주의의 수정. 자, 실적주의는 형식적으로는 기회가 균등하지만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받지는 못하는 제도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거는 이런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이다. 라는 걸 가정하면서 출발한 제도가 대표관료제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관료들은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출발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관료의 민주적 대응성을 제거하기 위한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강화 장치로 도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관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관료들 안에서도 이렇게 또 자신들의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 관료자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 집단들끼리는 서로 간에 어때요? 너무 누구 하나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로 간에 통제하는 내부적 통제 장치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 대한 통제가 아니고요. 이 관료 조직 내부 안에서 서로를 통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로 작용을 하는 게 대표 관료제예요. 외부 통제 아니고요. 내부 통제. 자, 그 다음에 연역은 뭐 그냥 킹슬리가 대표 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라는 건데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 관료제의 대두 요인. 대두는 머리 큰 사람을 얘기하죠. 저 같은. 자, 대두 요인 아니고요. 왜 이제 도래하게 됐느냐? 어디서 출발하게 되었느냐? 이런 건데 아까 봤듯이 실적주의나 형식적 기회균등의 수정 요구 때문에 대표관료제가 등장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 때문에 자, 이런 이제 대표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대두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관료는 어쩔 수 없이 엘리트에서 관료가 나오면 소외 계층한테는 대응성이 낮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통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부 통제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내부 통제의 필요성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사회 집단의 구성비와 관료제의 구성비를 맞춘 거죠. 이것도 표현을 잘 보세요. 사회 집단의 구성비를 관료의 집단의 구성비와 맞춘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었다. 대표관료제라는 제도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내부 통제, 외부 통제. 내부 통제. 내부 미쳐서? 외부 통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대표관료제잖아. 실적주의의 수정. 확립 아니면 실적주의의 보완 수정? 수정. 그렇죠. 보완 수정. 형식적 기회균등, 실질적 기회균등. 실질적 기회균등. 사회 집단의 구성비와 뭐를 일치시켰다? 관료의 구성비. 관료의 구성비를 일치시키는 제도가 무슨 제도?
대표 관료제. 대표 관료제. 누가 처음으로 대표 관료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아, 이건 안 봐도 돼요. 킹슬리라는 사람이, 킹슬리. 자, 킹슬리. 내부 통제, 외부 통제? 아, 내부 통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딴소리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부 통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넘어가시고요. 일단 기본 가정은 이거예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 요게 이제 기본 가정인데, 자, 소극적 대표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거기, 출신 성분이 관료의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요거. 자,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무슨 대표? 소극적 대표. 소극적 대표예요. 소극적 대표. 자, 이건 뭐라고 하냐면 구성론적 관점이라고도 해요. 소극적 대표, 구성론적 관점. 구성적 대표. 자, 어떤 출신을 뽑으면, 어떤 출신을 관료로 뽑으면 그 관료들이 자신의 어떤 출신 집단을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뽑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가 출신 집단에서 비롯된다. 태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게 소극적 대표라는 개념이었죠. 소극적 대표. 자, 그 다음에 적극적 대표는 뭐냐면은, 자, 그런 태도에서 행동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동이 결정된다.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어떤 집단의 출신이면 그 출신 지역에 맞는 태도를 보여주게 마련이고, 자, 이 태도에 의해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출신 집단을 위한 출신 집단을 대변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다. 출신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실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무슨 대표? 적극적 대표. 그래서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졌어요. 소극적 대표랑 적극적 대표. 이렇게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지고요. 이게 이제 핵심 가정이에요. 핵심 가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할적 대표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을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 두 가지의 가정이 맞는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꼭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 가정이나 맥락이 반드시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대표 관료제는 처음에는 사회 집단의 구성비와 관료의 구성비를 맞추어서 자신의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관료가 되고 나서는 자신들의 관료로서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더 목적을 두고 출신 집단의 이해관계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더라. 관료가 된 다음에는 관료가 되기 전 생각을 안 하더라. 개구리가 된 다음에는 올챙이적 생각을 안 하더라. 자, 이거를 관료의 재사회화. 다시 사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 왜? 나는 관료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재사회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흑인을 제일 많이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게 흑인 경찰이래요. 흑인 경찰이 실제로 흑인들한테 인권 유린 행위를 더 많이 한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대표 관료지의 어떤 기본 전제가 반드시 이제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자, 우리나라도 대표 관료제를 채택하고 있을까요? 채택하고 있지 않을까요?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표 관료제와 관련된 근거법이 있어요.
자, 그게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26조의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공무원의 임용은 일단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실적주의죠, 실적주의. 자, 근데 뒤에 보시면은 장애인, 자, 이공계 전공자 하늘시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실적주의를 수정한 실질적 기획균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표관료제적인 요소를 여기 반영하고 있는 거죠. 무슨 법에서? 국가공무원법. 몇 조에서? 어떻게 알았어? 우와, 대박. 대단하시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근데 대표관료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자, 균형인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대표관료제의 어떤 기본 내용, 기본 이념을 적용시킨 게 바로 이 균형인사제도예요. 자, 이 용어 알아두시고요. 균형인사제도.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제도가 나와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실적주의가 원칙인데 대표관료제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이제 균형인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제도가 밑에 나오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여성 관리자를 임용한다. 여성 관리자 임용을 확대하는 제도. 자, 여기 이제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고위공무원 과장급 직위에 여성이 일단 한 명 이상 임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그래가지고 시험의 30%는 무조건 여성.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이죠. 나중에 바뀌어서 남성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성에서 어쨌든 100%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30%는 한 성 외에 다른 성에서 이렇게 할당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장애인 의무고용제 여기 3% 이공계 공무원 임용 목표제 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고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5급 그 다음에 경력자 채용할 때 주로 적용이 되는 제도예요.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역인재,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균형인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이런 종류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되고, 자, 미국의 대표 관련 적용 사례들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적극적 조치. 자, 미국에서는 적극적 조치라는 표현을 써요. 적극적 조치.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 참. 적극적 조치라고 표현을 해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소외계층. 그 다음에,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거예요. 1960년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이 요 민권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우대해주자, 고용에서 있어서. 자, 그래서 만들어진 법. 자, 이거는, 연방정부뿐만 아니고, 민간 기업에도 적용이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적극적 조치는 민간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1960년대에 어떤 미국 사회 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다. 민권법.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대표 관료제의 기능은 그래서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관료제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죠.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다. 형식적 아니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라는 거 장점. 관료제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외부 통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라는 게 장점. 자, 단점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집단을 대표한다고 해도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나 생산성을 저하시킬 이유가 있고 실적주의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 반자유주의 원리. 자, 그 다음에 할당을 너무 강요하면 역차별이라는 게 생길 수 있겠죠. 역차별. 그래서 뭐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할당해야 돼. 자, 라는 제도를 너무 적용을 시키면 실제로 점수 차이가 막 현저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할당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합격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남자가 더 높은데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역차별 형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료제, 대표 관료제에 본질적으로 지적을 돼요. 그리고 밑에 5번에 보시면 아까 언급드렸듯이 제4회화의 고려가 부족하다. 얼마든지 제4회화 돼서 관료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전제의 허구성. 자, 아까 두 개의 전제가 있었잖아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의 전제. 이게 허구다. 소설이다. 홍길동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전제 허구성. 이런 거 표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부통계 여기서 내부통계를